대만은 일본이 스승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왜 한국만 유독 끝까지 부정하는 겁니까? 패배를 인정하는 나라와 죽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나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조용한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엇갈립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지구촌의 중심이라 불린 적이 없는 나라. 하지만 전 세계의 부름을 받고 있는 나라. 수천 년 동안 수백 번의 침략을 당한 약소국. 하지만 기어코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증명해낸 위대한 생존 능력. 심지어 우리조차 한국의 진짜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지독한 생존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초강대국들은 한국이 내릴 다음 선택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패권의 공식을 단숨에 뒤엎어버린 한국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력은 체급으로 결정됩니다. 영토, 인구, 자원, 전통, 역사의 깊이. 저는 이 5가지가 국가의 서열을 가른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조차 없었죠. 가문 대대로 그렇게 배웠고 도쿄대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옥스퍼드의 한 강의실에서 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스즈키 하야토입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옥스퍼드에서 정치철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외교와 방위 쪽 관료를 지낸 가문 출신이라 국제 정치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G7 가입국입니다. 아시아를 이끄는 리더이자 세계 경제의 핵심에 서 있는 나라죠. 저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고 그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저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님의 전공 수업이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영국 학생이, 뒷자리에는 독일 학생 몇 명이 앉아 있었죠. 강의가 시작되기 전 저는 그날의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 순위 분석. 솔직히 큰 흥미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주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님이 강대국 순위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였습니다. 1위 미국, 당연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니까요. 2위 중국, 솔직히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체급이 크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수치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3위에 러시아가 오르는 순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토가 크다고 해도 러시아가 일본보다 위에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님이 마침 그 부분에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3위부터 이 순위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G2라 불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체급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죠. 다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의 경제 성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을 외국인 교수의 입을 통해 직접 듣는 기분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위에 영국이 5위에 독일이 오르는 순간 저는 속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브렉시트로 흔들리는 영국, 에너지 위기로 휘청이는 독일. 두 나라 모두 지금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일본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적 영국이고 언제적 독일이냐고요. 지금의 실질적인 국력을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는데 왜 순위는 거꾸로냐는 겁니다.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슬슬 상하기 시작했죠. 옆에 앉은 영국 학생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치는 걸 봤을 때는 그 자존심이 더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이 정도 순위라면
일본은 아무리 낮아도 6위 안에는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6위라는 자리조차 제겐 억울한 순위였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역사와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최소한 4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노가 정점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벨몬트 교수님이 6위를 발표하기 전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발표할 나라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오래 다룰 나라입니다. 강의실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6위 자리에 이름 하나가 올랐습니다. 한국. 저는 그 순간 단 1초 만에 숨을 멈췄습니다.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많은 걸 가르쳐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어딘가 과하다는 느낌마저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일본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아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시아의 리더는 일본입니다. 경제 체급도 우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 학생도 영국 학생도 가세했죠. 한국의 서열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한국이 통계상의 착시라고 했고 누군가는 일시적인 거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역시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G7에도 가입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보다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오히려 순위 밖의 나라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벨몬트 교수님은 잠깐 저를 응시하더니 되물으셨습니다. 한국은 G7에 못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안 들어간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G7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빼고는 국제 정세를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굳이 G7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싶어 하니까요. 기존 국제 정치 질서에 편승하지 않아도 어디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중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건가요?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벨몬트 교수님은 손을 들어 소란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순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석학도 이 순위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구나.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걸 지적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확신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벨몬트 교수님이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6위인 이유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미래 지표로 보면 한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3위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입을 벌린 차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계 3위 한국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말이었죠. 방금까지 한국을 반박하는 글을 적느라 시끄러웠던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그 순간 일제히 멈췄죠. 단 한 대도 남지 않고 완벽하게 멈춰버렸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강의실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벨몬트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표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전환 속도, 핵심 제조 기술의 독점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는 힘, 21세기형 새로운 국력의 기준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앞서갔던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제국들을 모두 아래에 두고 세계 3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평생 배워온 국제정치학의 모든 공식이 지금 이 한 문장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계의 오류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의실 안에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향해 쏟아지던 조롱 섞인 말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준비했던 논리들이 벨몬트 교수님의 한마디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세계 3위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국제정치학의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되니까요.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길과 아시아를 대표해 세계 무대에 섰던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벨몬트 교수님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교수님은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강의가 단순한 순위 발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칠 수도 눈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그날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3위 한국이라는 말이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벨몬트 교수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화면에 무언가를 새로 띄웠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 자원, 거대한 영토, 식민지나 해외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일찍 이루어진 산업화. 여기에 더해 오랜 세월 쌓인 학문과 과학의 기반까지. 이게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이 말해온 강대국의 조건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조건들의 하나씩 한국을 대입해보면 분명 어딘가에서 허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먼저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오랜 세월 식민지를 통해 자원과 부를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교역로를 장악하고 원자재를 확보하며 국력을 키워왔던 역사가 있죠. 독일은 일찍부터 산업화를 이루고 과학 기술을 쌓아온 나라고요. 화학과 기계공업을 바탕으로 유럽의 중심에 섰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 나라는 좀 특별합니다. 서구 열강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자적인 근대화를 완성해냈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가장 먼저 산업국가로 도약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벨몬트 교수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철광석도, 희토류도 없는 나라, 영토도 크지 않은 나라, 식민지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지독한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 산업화도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한 나라.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한국은 애초에 강대국이 될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손을 들어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기존 이론상 강대국이 될 수 없는 나라 아닌가요? 벨몬트 교수가 제 질문을 듣고 잠깐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한국은 강대국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도 불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사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왜 3위에 있냐는 모순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으니까요. 저는 문득 대만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식민지 경험을 겪었지만 대만은 일본이 남긴 철도와 항만, 교육 제도가 이후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대만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한국은 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벨몬트 교수가 저를 잠깐 바라보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민족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외부 지배자가 계속 바뀐 섬입니다. 청나라, 일본, 그리고 국민당까지 지배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통치를 받아들여야 했던 땅이죠. 일본이 물러간 뒤에는 국민당 정권이 들어섰고 그 통치가 오히려 더 가혹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수만 명이 희생된 사건도 있었고 이후 오랜 세월 정치적 억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대만인들에게 일본 시기는 상대적으로 질서 있었던 과거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근대 기억 중심에는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섰던 이들이 있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끝까지 저항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민초들의 항일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게 해방은 단순히 일본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민족이 스스로 되찾은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남이 만들어준 근대화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기억이 훨씬 강한 민족입니다. 수없이 침략을 받았지만 끝내 언어와 역사를 지켜낸 나라니까요. 나라가 사라져도 민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이 지금도 강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대만이 일본을 비교적 우호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일본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온 통치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일본 뒤에 온 것은 외래 독재 권력이 아니라 비록 분단과 전쟁의 아픔은 있었지만 우리 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대만은 일본이 남긴 질서를 기억했고 한국은 일본이 빼앗으려 했던 영혼을 끝내 지켜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질문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밑에 얼마나 깊은 역사가 흐르고 있었는지 그제야 느껴졌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쟁 물자와 군수 수요가 일본 경제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건 이미 여러 경제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한국 덕분에 일본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논리를 반대로 적용하면 제가 조금 전 던졌던 질문 자체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스스로 드러나는 셈이었으니까요. 강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몬트 교수가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은 기존 강대국들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그 공백을 채웠다는 겁니다. 자원이 없는 자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로 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오랜 세월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고 배터리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땅속에 묻혀있는 자원 대신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술로 승부를 본 셈이에요. 좁은 영토의 한계는 전 세계에 퍼진 문화적 영향력으로 메꿨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면서 영토의 크기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식민지를 가지지 못한 자리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수출 모델로 대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원을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고 협력하며 시장을 넓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늦은 산업화는 속도감 있는 교육 시스템과 집단적인 학습 능력으로 따라잡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만들어낸 나라라는 설명이었죠. 축적된 과학 기반이 없는 자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투자로 채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려 하지 않고 핵심이 될 몇 가지 산업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5가지 대체 전략이 실제로 통계나 사례로 검증된 건가요?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 아닌가요? 벨몬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실제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만들어온 공식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써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평생 배워온 국제정치학의 뼈대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은 영토와 자원, 그리고 역사의 축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제가 믿어온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몬트 교수는 그 공식 자체가 이미 낡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학생도 뒷자리의 영국 학생도 모두 조용히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대체 전략 중 어느 하나가 특별히 중요했던 게 아니라 5가지가 동시에 맞물렸다는 뜻인가요? 벨몬트 교수가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하나만 잘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5가지가 동시에,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함께 작동했다는 게 핵심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도 벅찬 조건 5가지를 동시에 채워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영토와 자원이 국력을 결정하던 시대를 끝내고 기술과 신뢰, 교육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새로 연 나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모든 기준이 이제는 낡은 잣대가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일본은 분명 근대화를 먼저 이루었고 산업화를 먼저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성취가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낡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순위에 반발하던 학생들도 하나둘 조용히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공백을 하나씩 채워왔다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이어지는 설명 속에서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아무리 한국이 기술로 공백을 채웠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압도적인 체급을 가진 나라입니다. 면적과 인구, 천연자원의 규모만 보면 한국이 비벼볼 수도 없는 거인들 아닌가요? 벨몬트 교수가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한국의 28배입니다. 중국의 영토는 한국의 96배고요. 러시아의 영토는 한국의 170배에 달하죠.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속으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격차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체급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벨몬트 교수가 다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곳곳에서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통계 발표 자체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빈부격차 지수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4억이라는 인구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은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짐이자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라는 게 벨몬트 교수의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게 언제나 강점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시각이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은 방향을 한 번 바꾸는데 몇 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반면 작고 날렵한 배는 위기 상황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딱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몸집이 너무 거대해서 전환 속도 자체가 치명적으로 느려졌다는 거고요. 21세기에는 덩치가 곧 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체급이라는 무기가 오히려 상대의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학생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자국의 규모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붉어진 차에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벨몬트 교수가 이번에는 러시아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는 170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총생산은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70배의 땅을 가지고도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토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해지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 얻은 수익 대부분을 군사력에 쏟아부었고 정작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그 허약한 내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하죠. 첨단 부품 수입이 막히면서 무기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병력을 동원하는 방식조차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영토는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방어해야 할 부담이자 약점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배워온 국제정치학에서는 영토와 인구가 곧 국력이었는데 지금 이 강의실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영토와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건가요? 벨몬트 교수가 답했습니다.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덩치만 키우면 그 덩치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하게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죠. 조선 수주량에서도 오랜 기간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 몇 개의 첨단 지표가 중국의 수십 개 산업을 가볍게 압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건가요? 벨몬트 교수가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핵심 기술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돈으로 공장은 지을 수 있어도 오랜 세월 쌓인 기술의 축적과 정밀한 공정,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덩치와 자본이 곧바로 기술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가 거대한 자본을 가진 나라조차 넘지 못하는 벽을 세워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늘리면 언젠가는 그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벨몬트 교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의 격차는 돈으로 메워지는 게 아니라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쌓아온 경험으로 메워지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산업에 뛰어들어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와서 자본만 쏟아붓는다고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라는 요소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에서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였습니다. 정밀한 소재와 장비 기술로 오랜 세월 이 산업의 근간을 지탱해왔던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을 놓치고 오히려 한국에게 자리를 완전히 내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순위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걸 이 강의실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체급은 20세기의 기준입니다. 21세기는 다릅니다. 덩치가 크다고 기술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체급의 나라들을 오직 기술과 신뢰라는 무기로 제압한 사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자신 있게 내세웠던 논리가 이제는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으니까요. 강의실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국의 체급을 자랑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국력의 공식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나라가 거인을 이기는 방법이 돌팔매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였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까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역시 오랜 세월 기술력으로 승부해온 나라라고 믿어왔는데 그 기술력의 격차마저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되짚어보게 됐으니까요. 벨몬트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체급이 국력을 결정한다는 공식은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가장 극적으로 무너뜨린 사례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기준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체급이 아니라 속도, 자원이 아니라 기술. 이 새로운 기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 정치를 배우는 저희는 이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벨몬트 교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외워온 공식은 이미 한국이라는 사례 앞에서 절반쯤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학문적 자부심이 단 한 나라의 사례 앞에서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격차 앞에서 저와 같은 전통 강대국 출신 학생들이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체급도 자원도 아니라면 저는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일본과 영국, 독일은 수백 년간 세계를 이끌어온 선진국입니다. 이 역사와 전통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이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성장률 곡선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거의 멈춰버린 모습이었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정체된 수치를 실제 그래프로 마주하니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이어서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과 고령화 비율이 계속 높아질 거라는 예측 자료였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어두운 곡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도장과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면서 행정 처리 속도에서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된 문제였으니까요. 교수님이 이번에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전체 행정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민원 처리 속도와 투명성 모두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조를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어느 나라는 여전히 종이와 도장에 의존하고 어느 나라는 이미 디지털 행정을 완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행정 시스템의 차이가 국력 순위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속도는 곧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고 그 효율성은 경제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니까요. 느린 행정은 결국 느린 나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번에는 독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제조업 공동화,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독일의 생산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한때 유럽의 공장이라 불리던 나라가 지금은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독일 학생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영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제조업 모두에서 무역과 투자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강의실 전체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 이 세 나라 모두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들인데 지금은 모두 같은 방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지금의 크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기울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오랜 세월 정체되어 있고 독일은 흔들리고 있으며 영국은 예전의 위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죠. 숫자가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으로 보여준 자료가 저를 더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곡선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파란색 선이었죠. 특허 출원수 역시 세계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거기에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8%에 달한다는 수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을 모두 앞서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 독일, 영국의 붉은 선이 아래로 향하는 동안 한국의 파란 선만이 홀로 위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정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분야 모두에서 이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뜻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투자와 결과가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를 갖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도 지금부터라도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면 이 흐름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투자를 늘리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의 방향과 실행 속도입니다.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느리고 관료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돈을 쏟아붓는다고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투자 자체보다 그 투자를 실행하는 속도와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도 뒷자리의 독일 학생도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나라를 두둔하던 학생들조차 이제는 각자의 그래프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역사가 자랑스러웠던 만큼 지금 눈앞에 정체된 그래프가 더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나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몇몇 신흥국들이 있지만 규모와 지속성 면에서 한국만큼 뚜렷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태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신흥국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미 정점에 오른 나라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알던 국제 정치학의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났으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기술 투자와 인재 육성,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한쪽만 잘하는 나라는 많지만 두 가지를 함께 해내는 나라는 흔치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일본도 기술과 인재 모두에서 앞서 있었다는 걸 알기에 지금 그 자리를 내준 현실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인재 육성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공계 인력 양성에 국가 차원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왔습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인재가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 세 영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과 산업이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도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일본 역시 한때는 교육과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류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낡은 기준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점이 아니라 방향으로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 관점이 제가 평생 배워온 학문의 뼈대를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상승 곡선을 만들어낸 한국이 세계 안보의 심장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기술과 신뢰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저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국제 안보와 무기 공급은 미국이 압도적이지 않나요? 아무리 한국이 성장했다고 해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몇 개의 언론 기사 제목을 언급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 지원에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었죠. 또 다른 기사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한국산 무기로 전력을 재편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들을 듣고 잠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제게는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여러 무기 체계의 납품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인도가 예정보다 훨씬 늦어졌고 방공 미사일 시스템 역시 계약 시점보다 한참 뒤에야 전달됐다는 겁니다. 거대한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규모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던 미국의 방위 산업조차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전쟁 상황에서는 결국 무기의 성능보다 공급 속도가 더 중요한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필요한 시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은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공급하는 나라가 유리해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성능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속도와 신뢰라는 요소가 이렇게 중요한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교수님이 이번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사례를 꺼냈습니다. 폴란드와 맺은 자주포 계약은 계약 체결 후 단 몇 개월 만에 첫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핀란드와의 계약 역시 예정된 기간 안에 전력화까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납기 기한을 어긴 사례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제조 체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계약부터 인도까지 마칠 수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생산 설비의 유연성과 부품 조달 체계가 핵심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여러 무기 체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부품 공급망 역시 국내에서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는 뜻이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생산 설비 하나만 봐도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체계인지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이야기였습니다. 수출 규격을 맞추는데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제대로 된 수출 실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법적, 제도적 제약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해왔는데 실제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법적 제약을 완화하면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도만 바꾼다고 곧바로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건 아닙니다. 수출 실적이라는 건 오랜 시간 쌓인 결과물이라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시간의 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교수님이 이번에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나토 최전선 국가들의 사례를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과 대규모 연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의 무기체계 표준 자체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기체계의 표준을 바꾼다는 게 단순한 판매를 넘어선 훨씬 더 큰 영향력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러시아 같은 적대적인 나라들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러시아의 전략 분석 자료에서도
서방에서 가장 신뢰받는 무기 공급국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분석 보고서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적대국의 시선에서조차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확고한 위상인지 짐작이 갔으니까요. 교수님이 이어서 탄약 생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 문제로 월 생산량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꾸준히 생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물자 흐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들으며 다시 한번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여겼던 나라의 생산력이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생산력 격차가 앞으로 국제 무기 시장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무기 도입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선택지 중 한국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공급망이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국제 정세라는 게 이렇게도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언급했습니다. 미국 공군 일부에서도 훈련기 부족 문제로 한국산 기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 산업에서도 미국이 자국의 건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나라조차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속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도 뒷자리에 독일 학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자부심으로 여겼던 국제안보의 질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생산 설비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대한 나라조차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은 이미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처지니까요.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으니까요. 교수님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전쟁은 속도가 지배합니다. 미국조차 약속을 어기고 무기를 지연시킬 때 한국만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세계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찾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안보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대체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과 신뢰, 이 모든 걸 인정한다고 해도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은 문명국입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성숙한 제도와 문화가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도 저희와 같은 반열에 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영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를 오랜 세월 지배하며 자원을 수탈했고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을 무릎 꿇렸으며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약탈을 이어갔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옆자리 영국 학생의 표정을 살짝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프랑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제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고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아 오랜 세월 자원을 수탈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떨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교수님이 일본의 역사를 꺼냈습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지배했고 이른바 대동아공 영권이라는 명분 아래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자원을 수탈했으며 난징에서는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제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는 걸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침략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과와 배상의 진정성이 부족하면 그 불신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단순히 지나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교수님이 이어서 미국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며 영토를 넓혔고 중동 여러 나라에 개입하며 큰 혼란을 남겼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의 지도는 약탈과 학살의 흔적으로 얼룩진 지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나라들의 역사 뒤편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음으로 짚은 것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연표였습니다. 1910년 식민 지배가 시작됐고 1945년 해방됐으며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고 1953년에는 완전한 폐허만 남았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연표를 자세히 보면 한국은 오직 피해자로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민지를 만든 적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자원을 약탈한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 적도 없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강대국들도 하지 못한 일을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진 한국이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기술도 다른 나라의 유산을 가져온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타국의 자원이나 기술을 빼앗지 않고 오랜 시간 스스로 연구하며 지금의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식민지를 통해 자본을 축적한 서구 국가들과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빼앗지 않고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제가 배워온 국제정치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교수님이 이어서 한국의 민주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이후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꾸준히 높이면서 공정성과 법치를 확립해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변화라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새삼 느껴졌으니까요.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도덕적인 요소가 실제로 국력평가에도 반영되는 건가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부채가 없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는데 실질적인 자산이 됩니다. 보복이나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외교와 경제 모든 면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니까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단순한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국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도덕적인 신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인 이익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신뢰가 높은 나라는 계약 이행에 대한 불안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합니다. 기술 이전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이런 신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과거사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도덕성이 단순히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도덕적 신뢰를 새로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오히려 불신을 키울 뿐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마음이 다시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제 나라를 떠올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강의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각자의 문명과 전통을 자랑스러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나라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만큼 그 이면에 감춰진 역사를 마주하는 게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영국 학생도 뒷자리에 프랑스 학생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나라가 걸어온 길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역사적 성취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처럼 도덕적으로 완결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과거의 확장 과정에서 이런 흔적을 남겼으니까요. 한국의 경우가 특별한 이유는 애초에 빼앗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속에서도 결국 정상에 올랐다는 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약자의 위치에서 시작해 강자의 자리에 오르면서도 그 과정에서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으니까요. 일본은 오랜 세월 아시아의 선두주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근대화의 역사조차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약탈과 지배 없이 오직 신뢰와 존경만으로 정상에 선 나라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제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도덕성까지 인정한다고 해도 저는 마지막으로 기술력 하나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첨단 기술 경쟁에서는 일본이 다시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경제 뒤편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상위 계층이 부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고 부패인식 지수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었죠.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장했다고 해서 그 성장이 곧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미 확인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잠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만든 반도체 국책 기업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조 엔에 달하는 국고를 투입해 초미세 공정 양산을 목표로 세웠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이번만큼은 일본이 다시 기술의 정점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다음 이야기가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술 생태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양산 수율에서도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가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반도체 시장은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사활을 걸었던 산업에서 정작 그 산업의 핵심을 장악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진 건가요? 투자 규모만 보면 일본도 결코 작지 않았는데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투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재와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꾸준히 길러왔고 관련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갖췄습니다. 일본은 그 생태계 자체가 오랜 세월 축소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도 곧바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교수님이 이어서 조선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때 일본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숙련된 기술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배를 설계하고 건조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산업이 이렇게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게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조선업에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앞서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작업 구간에는 자동화 로봇을 투입하고 배를 실제로 만들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기술까지 구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선박 수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나라가 있는 반면 아예 사람이 필요 없는 공정을 만들어낸 나라도 있다는 대조가 너무나 선명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자동화 기술이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은 없나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사람은 더 정밀하고 안전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성격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기술 발전이 단순히 효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힘이라는 걸 새삼 느꼈으니까요. 교수님이 이번에는 한국의 사회적 지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도 사회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패인식 지수가 꾸준히 개선되며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대학 진학률 역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두터운 중산층 비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사회까지 함께 성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이제는 이해가 됐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이룬 사례가 역사적으로 흔한 편인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급격한 성장기에 사회적 부작용을 함께 겪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식 수준까지 함께 끌어올렸다는 게 특별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이 오랜 세월 축적해온 사회적 안정성이 이제는 오히려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교육에서 비롯된 부분이 큽니다. 높은 교육열이 단순히 학업 성취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참여와 공공의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부조리의 목소리를 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나라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으니까요. 교수님이 이번에는 미래 예측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은 부채 위기와 사회 불안 요소로 인해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겹치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홀로 상승 곡선을 이어갈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망을 들으며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일본의 미래가 이렇게 어두운 전망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으니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예측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이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와 구조적인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방향성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방향성이라는 말이 제게는 이미 정해진 미래처럼 무겁게 다가왔으니까요. 교수님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중국은 크기로 위협하려 하고 일본은 자금력으로 따라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구조 자체의 건강함으로 이 둘을 모두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위에 머무를 나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강의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각자의 나라를 지키려던 학생들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기술 강국의 자부심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목격한 저는 이 강의가 끝난 뒤 어떤 마음으로 강의실을 나서게 될까요? 제가 반박할 논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걸 저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방과 행정, 반도체와 조선업, 그리고 역사까지 교수님이 하나씩 짚어온 모든 지표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다른 논리로 반박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래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자부심,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라는 제 오랜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워온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이론들은 이제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완전히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현실이 이론에 맞춰지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겨왔던 학문의 틀이 사실은 계속 수정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체계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영국 학생도 뒷자리의 독일 학생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나라가 걸어온 길을 다시 떠올리며 저마다 무거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그래도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몇 번이나 떠올려 봤지만 이제는 그 뒤에 이어질 반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다른 전통 강대국들도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꾸는 결단과 그 결단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회적 유연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개혁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개혁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으니까요.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실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전통 강대국들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인류 문명의 앞자리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같은 학생들은 국제정치를 공부할 때 어떤 관점을 새로 가져야 하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크기와 역사만으로 국가를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질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함께 봐야 하죠. 한국은 그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모든 방식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틀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낡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착각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인식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게 되니까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저 역시, 그리고 제가 속한 나라 역시 그 착각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을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익숙한 기준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전제들을 다시 점검하는 태도. 그게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익숙했던 전제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이 결국은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자부심, 그리고 아시아의 리더라는 오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다시 생각했습니다. 영토의 크기, 인구의 규모, 자원의 양, 그리고 오래된 역사와 전통, 이런 기준들로만 세계를 바라봤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길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만 그 길이 더 이상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강대국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얼마나 정직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 태도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정직한 개선이라는 말이 제게는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학생 중 몇몇은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지만 저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계속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강의실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짜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제는 제 오만함을 내려놓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으로 말입니다. 옆에서 함께 걷던 몇몇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무게의 충격을 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래는 먼 훗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그동안 낮잡아 봤던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걸어온 100년 넘는 근대화의 역사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다만 그 역사가 지금의 순위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도 방향을 잃으면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나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하루 동안 제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감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왔던 믿음이 깨지는 건 아팠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시각이 들어설 여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낡은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니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낫다고 믿었으니까요. 일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남을 탓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에서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은 채 계속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국력의 뿌리에는 아직 제가 다 알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강대국의 지형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대한 영토도 없고 풍부한 천연 자원도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제국들처럼 타국을 짓밟고 일어선 침략의 역사조차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서열을 뿌리째 뒤집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세계는 무기를 구하기 위해 이 나라를 찾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기 위해 이 나라에 의존합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는 미국조차 전략을 수정하며 이 나라를 필사적으로 견제하고 있죠. 강대국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움직이면 미국조차 전 세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 안보의 최전선과 첨단 제조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제정치의 모든 공식을 깨뜨린 존재의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의 시작은 하나의 순위표였습니다. 세계 강대국을 나열한 그 목록에서 6번째 자리에 오른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영토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그 물음표 하나가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하나씩 풀려나가는 답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 그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던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자원의 공백을 기술로, 영토의 한계를 문화로, 식민지의 부재를 신뢰로 채워나갔습니다. 늦은 산업화는 교육으로 따라잡았고 축적된 과학의 기반은 선택과 집중으로 대신했죠. 기존의 공식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던 나라가 스스로 새로운 공식을 써 내려간 겁니다. 같은 문화권의 이웃 나라와도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식민 통치를 겪은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이 나라는 그 시절을 굴복이 아니라 저항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세대를 넘어 이어지면서 그 정신이 오늘날의 저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죠. 체급이라는 무기를 앞선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었지만 그 크기는 결국 짐이 되어 돌아왔죠. 부채와 부패, 그리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무거운 몸집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작은 체급의 나라는 압도적인 기술과 속도로 그 거인들을 넘어섰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도 그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자본만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전통 강대국들도 있었습니다. 정체된 성장률과 무너지는 제조업, 그리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행정체계 앞에서 그들의 붉은 그래프는 계속 아래를 향했죠. 같은 시간 동안 오직 한 나라의 그래프만이 꾸준히 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정점이 아니라 방향으로 국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증명되었죠. 전쟁과 안보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나라조차 약속한 시기에 무기를 공급하지 못할 때 오직 한 나라만이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이제 세계는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이 나라의 이름을 떠올리게 되었죠. 생산 설비 하나, 부품 하나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나라는 세상에 흔치 않았으니까요. 역사의 무게 역시 다르게 흘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의 지도는 약탈과 학살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죠. 그런데 단 한 나라만은 오직 피해자로서의 기록만을 남긴 채 지금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빼앗지 않고 스스로 만든 기술, 억압하지 않고 시민의 힘으로 완성한 민주주의,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며 세계사에 없던 새로운 강대국의 표준이 탄생했죠.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이룬 사례 역시 흔치 않았습니다. 빠른 성장의 이면에서 부패와 불평등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시민의식을 함께 끌어올린 나라도 있었죠. 그 차이가 결국 미래를 향한 곡선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영역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나라가 있었지만 정작 그 산업의 핵심을 장악한 건 다른 나라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재와 생태계, 그 오랜 축적의 시간이 결국 승부를 갈랐습니다. 바다 위의 패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조선업을 지배했던 나라는 세대를 이어야 할 숙련공을 잃으며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위험한 공정에 기술을 채워 넣으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세계는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마주한 어느 옥스퍼드 강의실에 젊은 학자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이 믿어왔던 국력의 기준이 하루 동안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죠. 체급과 역사, 전통이라는 낡은 잣대로 세계를 바라보던 그의 시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짜여야 했습니다. 그 균열은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낡은 프레임을 내려놓은 자리에 비로소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났으니까요. 익숙한 기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던 시선이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낸 순간부터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같은 강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나라의 학생들도 저마다 비슷한 무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갔을 겁니다. 각자의 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크기와 전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 앞에 다시 서게 됐으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강대국들의 뒤를 쫓는 도전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약육강식의 공식을 완전히 깨뜨린 독보적인 세계 질서의 리더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의 성장을 두고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라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데이터상의 착시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지표는 이 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강대국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얼마나 정직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그 태도로 정의됩니다. 이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과거가 아니라 태도가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비단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작은 조건에서 출발했더라도 정직하게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결국 정점에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타국에 대한 약탈 없이, 잔혹한 침략 없이, 억압적인 지배 없이 오직 스스로 밤을 새워 개발한 기술력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정직함만으로 정상에 선 나라. 세계사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그것은 더 이상 추격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21세기, 인류가 마주한 새로운 강대국의 표준 그 자체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오늘 이 순간의 위상을 만들어낸 근본이었죠. 굶주림과 폐허 속에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맨손으로 공장을 일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 지금 세계가 놀라는 이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헌신과 폐허 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가 오늘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 세월을 온몸으로 지나온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위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입니다. 역사는 지금 그 장면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